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나 놀이에 규칙이 있듯이 언어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바로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바로 높임 표현, 그리고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법 요소를 담화 상황에 맞추어 정확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법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높임 표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법이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나 또는 다른 대상을 높이거나 또는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대 높임법, 그리고 주체 높임법,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상대 높임법인데요. 대화를 나누는 상대, 즉 듣는 이, 우리가 청자라고 하죠.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이 됩니다. 이 종결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게 됩니다.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의 아주 높임과 하오체의 예사 높임, 하계체의 예사 낮춤, 그리고 헤라체의 아주 낮춤이 있습니다. 이 격식체는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추어야 하거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때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격식체에는 해요체의 두루 높임과 해체의 두루 낮춤이 있는데요.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친근한 사이에서 흔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체 높임법입니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 높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요. 이 직접 높임은 화자가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간접 높임은 화자가 주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체 높임법은 어떻게 실현이 될까요? 주체 높임법은 기본적으로 선어말 의미 시를 사용하고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 어휘에는 진지, 치아, 연세 등이 있으니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객체 높임법입니다. 이것은 문장의 목적어나 또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객체 높임법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고 그리고 모시다, 들이다, 엽줍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서 객체를 높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높임 표현에서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그리고 객체 높임법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이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제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우리는 사건시라고 하고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합니다. 이때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이르면 과거 시제라고 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면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이면 우리는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고 있진 않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표현인 동작상이라는 것이 또 문제의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동작상이란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진행상이 있고,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이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시제는 서너말 어미 at, 그리고 at, 그리고 더를 사용하여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서너말 어미 능과 니은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서너말 어미 없이 기본형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미래 시제는 일반적으로 get을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뭐뭐 할 것이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때 이 get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추측하거나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내거나 완곡한 표현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 표현은 시간 부사어라고 하죠. 옛날, 어제, 지금, 내일 등과 같은 이 부사어를 사용하여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 표현에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와 동작상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피동 표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는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문법적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주어가 제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바로 우리는 능동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피동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사건을 표현한 문장이라도 능동문인지 피동문인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행위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 다음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라는 것은 주체인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 행위를 제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능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체인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힘을 당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피동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문장 성분의 위치와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능동문의 목적어는 무엇이 되었죠? 네, 피동문의 주어가 되었습니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바로 무엇이 되었죠? 네, 부사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았다라는 능동사가 잡혔다라는 피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즉 피동전미사 이, 히, 리기를 붙이거나 또는 지다, 뭐뭐하게 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일부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동전미사는 바로 이, 히, 리, 기, 우구, 추가 있으니 이 또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피동 표현에는 이중 피동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피동 전미사와 그리고 지다, 뭐뭐하게 되다 등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어서 이중 피동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중 피동은 올바른 표현 방법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인용 표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말과 글의 신뢰도를 높이거나 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용 표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직접 인용 표현이 있고 다른 사람이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실현이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 따옴표 여러분 아시죠? 이 큰 따옴표를 인용할 부분을 묶어서 그대로 옮기고 조사, 라고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용한 말이 혼잣말인 경우에도 큰 따옴표를 활용하니 잘 기억해 주시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간접 인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적절하게 요약하여 정리한 다음에 조사, 고를 써서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도 작은 따옴표를 활용하여 표현하게 되니 이 부분 또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용 표현에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알아보았고, 피동 표현에서는 능동문과 피동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문법 요소 4가지,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 표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를 보도록 할게요. 1것, 내 이름을 불러놓고도 명은이는 한참이나 더 뜸을 들인 다음에야 말했다.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어. 네, 여러분 여기 기억을 보니까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네,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나는 명은이에게 물었다. 종은 쳐서 뭐 털라고? 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도 큰 따옴표를 활용해 직접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었는데 기억은 일단 생략되어 있고 이 문장은 나는 명은이에게 종은 쳐서 무얼 하려냐고 물었다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가에는 직접 인용의 문장 부호 있었죠. 큰 따옴표. 가에는 직접 인용의 조사 무엇이죠? 맞아요. 라고가 나타나 있지 않죠? 나에는 간접 인용의 조사 무엇이 있죠? 네, 고가 있었습니다. 2번도 맞는 표현이죠? 자, 기억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었으면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자기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다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틀렸죠? 바로 내 얼굴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었으면 상황의 사실성을 더했던 생생한 어감이 사라진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나에는 피동 표현이 나타나 있다. 여기 보면 불렸다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피동 표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누나는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것은 주체인 누나가 이 동생에게 밥을 먹는 행위를 시키는 사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네, 이것 또한 어머니가 아이로 하여금 옷을 입게끔
시키는 것이므로 사동 표현에 해당합니다. 명수는 동생을 자기 방에서 울렸다. 네, 이것 또한 바로 명수가 동생을 자기 방에서 울게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사동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은영이에게 책을 읽혔다. 네, 이 부분 또한 선생님이 은영이가 책을 읽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 볼게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가 끊겼다. 네, 이것은 바로 전기가 끊김을 당하는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높임 표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이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틀린 표현을 올바른 표현으로 함께 고쳐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할아버지께 용돈을 줬다. 네, 여러분, 여기서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데 이 줬다라는 표현은 알맞지 않은 표현이죠. 따라서 그가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다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할머니께 무난 인사를 하고 오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할머니를 높여야 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네, 맞아요. 할머니께 무난 인사를 드리고 오렴으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아버지께서는 늘 걱정거리가 많으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여러분 앞서 배웠듯이 간접 높임이 나타나 있어요. 즉, 주체인 아버지의 걱정이 많은 것이죠. 네, 이 걱정을 바로 높이기 위해서, 즉 아버지와 관련된 것들을 높이기 위해 의시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주어를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고민이 계신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이 고민을 높이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바로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이걸로 수정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없이 들렸건만 할머니께서는 반갑게 맞아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죠? 네, 맞아요. 연락 없이 들렸건만 할머니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셨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 꼭 함께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